안녕하십니까,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논리 유형 가이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유형들에 대한 접근법 좀 살펴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설 들어보시라고 유형 가이드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 한번 차근차근 보내보실게요. 자, 먼저 언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 논리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국어라고 요즘은 표현할 수 있지만 언어 문제다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 문제 더해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수문그림 찾기 형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위한 글읽기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독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추론의 영역을 넓혀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논리에 대해서 언어 문제 플러스 논리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다시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언어 논리는 지문에 대한 논리적 사고 그리고 비지문으로서의 논리적 사고가 요구가 되어서 결과적 측면을 물어보는 추론 문제, 그리고 이제 직접 주장을 찾도록 하는 이제 주장 문제, 그리고 그 주장을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 문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비지문, 지문이 아니란 얘기죠. 조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면서 그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정적 측면을 살펴보는 연역 논증 문제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밑에서 이제 구분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고 직접 문제에서 표현이 되죠. 논증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곧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 그 논리적 사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연역, 귀납, 유비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연역, 귀납, 유비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시되지 않지만 과거 이제 08년까지만 해도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여러분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들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직접 도구화되는 연역 논증에서 잠시 후에 어떤 식에 대한 얘기가 연역 논증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드리고, 귀납이나 유비 추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주장 문제와 비판적 사고 문제에서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해설 문제 통해서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인 추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다뤄볼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따라와 주셔야 되고, 최대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찾기가 아니라, 수문 그림 찾기 형태가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문을 다룰 수 있어야 실무형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적성평가라는 것을 다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굉장히 좀 많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점수를 향상시킨 기본적인 비법 아니면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도 이 실무형 인간으로서 실무형 인간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도구로서의 이 과목에 대한 정당성을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수문 그림 찾기 형태의 점수를 뽑아내는 메커니즘이 실무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은 언어 논리라는 새로운 과목명이 등장한 이유, 그리고 문제당 하나씩의 지문이 주어지는 이유,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적성평가라고 하게 됐을 때 이 시험을 잘 보면 적성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이 시험은 실무형 인간을 뽑는 겁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제공되는 텍스트들은 어떤 일정한 사고를 통해서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귀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문 그림 찾기가 아닌 이해 확장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문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발현 가능한지는 잠시 후에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유형의 표현으로서 문제의 표현이죠. 1번 문제 1 해서
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글을 통해서 다음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글을 읽고 뭐 바르게 답한 것은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문제의 유형 중에 추론을 가리키는 표현은 추론, 옳은 것, 적절한 것, 부합하는 것, 일치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부합과 일치도 저는 추론 파트에 넣어줘서 어떤 건 디테일하게 읽어서 찾아야 되고 어떤 건 대충 읽고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여러분이 맥락의 파악에 집중을 해서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즉 덜 읽고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기본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어떤 저변을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아무거나 덜 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덜 읽되 무엇을 읽을지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강약 조절이라는 게 아주 필수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약하게 처리하기로 한 부분은 약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읽는다 또는 강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할 줄 아는 것들입니다. 더 읽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것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왜곡을 가져오고 다른 내용이 섞이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강약 조절을 통해서 지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읽기 위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시험장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왜? 시험장에선 이 지문을 처음 볼 거란 말이에요. 처음 볼 건데 이 지문 보자마자 한 3초 만에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뭐니까 어딜 강하게 읽고 어딜 약하게 봐야겠구나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것은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읽어줘야 하는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약 조절적인 사고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적인 포인트가 저는 이제 수미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수와 꼬리 밑자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리고 역접사, 정리접속사, 의문문. 역접사라고 하는 건 내용의 흐름에 반전을 가져오는 형태의 접속사를 가리키고 정리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접속사를 가리키죠. 의문문은 뭐뭐 하는가, 뭐뭐 해야 할까? 라고 해서 의문사를 던지는 형태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총 5가지 문장이 여러분이 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가져가셔야 할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덜 읽고 더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이 아닌 얘기들은 약하게 처리를 해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지문에 힘을 덜 주고도 더 많은 얘기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지문을 처리하고 선지로 넘어가서 어디에서 간략하게 확인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에 대한 강약 조절이에요. 강약 조절 약입니다. 약. 이런 식의 강약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내용을 전제한 강약 조절이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접근의 일반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뭐 과학 지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역사 지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철학 지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적성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사에서 어떤 내용을 먼저 배워왔어야 되는지 과학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와 같은 내용적인 부분을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지문의 소재가 달라지더라도 나는 텍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고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점수 수준을 보여줘요 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문을 형식화하여 읽는 메커니즘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문을 처리하고 나면 아래에 있는 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문을 읽고
선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찾을 것들을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옛날에 수험을 처음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저에게 상담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문의하시는 경우에도 선지를 읽고 지문을 확인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점수가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건 아까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실무형 인관과는 특별한 매칭점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약간 좀 세게 얘기를 해보자면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찾는다는 것은 결국 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문을 읽어서 그 지문을 어떻게 활용했더니 해당 선지들을 파악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지가 문제풀이의 목적이라는 생각하에 지문은 기준이 되고 내가 이 선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고 선지는 항상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문제 또는 이제 상황 정도가 되는 거겠죠. 요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자료 해석에 가서도 활용하셔야 되는 개념이고 상황 판단에 가서도 활용하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저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언어 논리에서 선지는 주어와 수어가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가 또는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그 수식어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즉 철저하게 맥락 또는 뉘앙스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수식어를 기호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수를 확인하되 일반화가 가능하냐,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선지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즉 반례 가능성이 없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과성,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고 뭐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과 같은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형태가 있기도 하고 비교는 무엇에 비하여 크다, 작다, 많다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제시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주어에 놓이는 것들이 결국 이러한 기능을 하느냐, 해당 서술어와 일치하느냐에 대한 얘기로 다 귀결됩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 주어가 해당 수식어에 수식을 받아서 이런 서술어와 일치되는가를 보는 거고 주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 A라는 주체가 일반화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주어로 제시가 되고 있는 녀석이 원인으로서 또는 결과로서 기능을 하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어로 제시되고 있는 이 녀석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것으로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를 보실 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주어예요. 간간히 주어 대신에 이제 목적어로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당 목적어는 이제 영어에서 치면 가주어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재로서의 주어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문에 어디에서 다뤄지겠구나 라고 하는 사고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리접속사로서 A의 견해에 따르면, A의 주장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형태가 선지에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 케이스라고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분이 선지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접속사나 케이스는 앞에서 얘기된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얘네는 결국 대부분이 인과적인 관계나 주술 확인에 대한 얘기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잡아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완전히 다른 유형이야 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이 얘기들을 지문에서 내가 확인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 형식적 약속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지문을 잡을 때 강약 조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강하게 읽을 형식적인 포인트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역접사, 그리고 정리접속사, 역접사와 정리접속사, 그리고 의문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읽어 주실 때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논리적 사고가 되겠죠. 주어와 수어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구나. 그리고 무엇이 원인이구나. 지금 이 문장에 제시가 되어 있는 수식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역접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역접사 때문에 앞의 문장이 무엇이겠구나. 역접사의 기능은 해당 문장 자체의 설명도 이루어지겠지만 앞문장의 내용을 추론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얘가 앞의 문장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접사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접사가 존재하는 문장을 봤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같이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잠시 후에 여러분이 이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뤄지는 형식적인 그 논리적 사고 구간까지 여러분이 강하게 읽어주는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어야 익숙해져서 암묵지화되고 시험을 보실 때 그 문장을 보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당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소위 말하는 피세트형 인간이라든가 아니면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이 갖는 사고라는 거죠. 이게 암묵지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어떤 사고를 하고 점수가 나왔을 때 누가 어떻게 그렇게 풀었어? 라고 물었을 때 몰라? 라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의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들이고 이런 유형으로 사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차근차근 좀 고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덜 읽어라, 덜 읽고 더 생각을 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보는 양을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텍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그렇게 자꾸 덜 읽으면 내가 헷갈리지 않겠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를 확인하기 위한 축으로 주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 선지가 여기서도 다뤄지는 것 같고 저기서도 다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까 제가 소재로 확장을 시켜놨었죠. 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디테일한 표현 아니면 서술어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재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지문이 충분히 적게 봤지만 전부 도구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선지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너무 크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좀 불안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헷갈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생겨요. 1번 선지는 맞아. 2번 선지는 틀려. 3번 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지문에서 모든 내용이 맞게 제시가 되거나 정확하게 틀리게 제시되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것도 제시가 됩니다. 해당 지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몰라 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몰라 라고 하는 이유를
덜 읽어서 그런가 봐. 아니면 내가 놓친 건가? 라는 사고를 하게 되면 시간과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없는 걸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확인하는 체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제시된 선지를 확인했을 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으면 없어야 돼요. 없으면 내가 못 봤나 봐가 돼서 다 뒤지고 있으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선지가 지문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너무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약 조절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판단할 수 없으면 다음 선지로 넘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문제 푸시면서 모르면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또는 내가 못 봤기 때문이다 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붙여버리게 되면 양만 많아지고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론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소재적으로 뭐 역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철학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과학 소재는 어떻게 한다는가에 대한 예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자, 과학 소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세요. 과학 소재 지문과 같이 메커니즘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따져주셔야 되는데, 왜 과학 소재라고 제시되는 지문을 메커니즘으로 전개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 과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과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지문이죠.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과학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연과학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과학은 근거 서술에 초점이 맞춰져요. 지문이 근거를 서술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막 무겁게 들어가는데 자연과학 소재의 지문들은 근거보다도 현상의 나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P가 발생하면 Q가 발생해. Q가 발생하면 R이 비정상이 돼. R이 비정상이 되면 S가 없어져.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로 현상의 나열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어떻게 돼? 뭐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뭐 하면 어떻게 돼? 라는 식에 대한 얘기가 메커니즘으로 전개가 되는 지문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성을 축으로 한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소재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자연과학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안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학이더라도 근거 서술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문제처럼 좀 볼 것이 많아지거나 이해도를 높여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출에서는 생물학이 조금 과학 중에서도 생물학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다 라는 식에 대한 메커니즘 전개에 있어서 말이죠. 요 과학이나 기술에선 그런 전개 과정이 당연하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그럼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 앞에서 언급을 했던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역접사, 정리접속사, 의문문은 당연한 거고 이런 메커니즘 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문장별 주어와 뭐뭐 하는 경우에 뭐뭐 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표현이 여러분이 선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지점들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 과목이 아니라 상황 판단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는 설명문으로서의 부합이나 법조문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준점이 될 거예요. 요건 이 상황 판단자가 이제 이정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주어와 케이스가 내가 선지에서 제시되는 주어와 케이스를 확인하게 하는 지점이 될 거고, 언어 논리에서도 설명문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해 나가게 될 거고,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의 논리적 사고를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는 특히 과학적인 내용, 과학적인 소재를 다룰 때 조금 더 발현되는 경향이 보여진다. 따라서 주어 케이스 중심으로 지문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지문을 다뤄주실 때 주어하고 케이스만 체크하고, 아, 지금 이 주어가, A라는 주어가 1문단에 있구나. A가 뭐 B랑 결합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케이스는 2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구나 라는 식으로 주어와 케이스가 어디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선지는 어디서 파악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에 대한 사고를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됐지만 추론형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과 접근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표현된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유형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고 내가 맞게 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지적한 것들 중요하다라고 짚어준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었는가는 문제 풀어보시고 방금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뭐 게시판을 통해서 뭐 확인 작업 정도를 간단하게 요구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추론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은 작지만 꼬박꼬박 제시가 되는 문제가 이제 빈칸 문제나 밑줄 유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또는 밑줄 친 말을 바르게 수정한 것은, 아니면 밑줄 친 내용에 적합한 사례는 이라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추론 문제가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빈칸 문제나 밑줄 문제가 지금은 국어시험, 과거에는 이제 언어시험에서 꼬박꼬박 다뤄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빈칸이나 밑줄에 앞뒤 두 문장 정도를 먼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해당 내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구간은 당연히 이 범주에 있을 거기 때문에요. 여기엔 전혀 없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뭐 문단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던져준 내용이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빛을 발할 이유는 사실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빈칸이나 밑줄에 앞뒤 두 문장 정도를 확인하고 나서 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내릴 수 있어 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면 뒤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앞뒤 두 문장을 통해서 얘를 사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뒤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다라는 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뒤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순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걸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당 문제의 유형이 요구하는 게 뭐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사고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장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문제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언어 논리 대부분의 문제에서 적용을 시켜서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언어 논리는 대부분이 논설문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이고, 설명문은 많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황 판단에서는 설명문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어 논리에서 요구하는 사고법과 상황 판단에서 요구하는 사고법이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같은 부합이라는 표현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과목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논설문임에도 불구하고 주장 문제의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해당
하나에서 두 개 나오면 웬일로 나왔어?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자체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찾아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논설문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가 아니라 이 뒤에 비판적 사고 유형이 있죠. 비판적 사고 문제를 다뤄주기 위해선 여러분이 지문의 주장을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장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주장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실력은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수미법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미법이라고 제가 아까 앞에서 강조를 해왔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주제나 주장을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문이라고 하게 되면 주제가 되겠고 논설문이라고 하면 주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 그리고 그 안에서도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그리고 역접사, 정리접속사, 그리고 의문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문의 주장을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주장 문제의 표현은 핵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지문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지문의 논지로 적절한 것은 중심 내용, 포괄하는 진술이라는 표현들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단순히 이걸 통해서 주장을 잡아주시면 되기는 해요. 일단 그것으로 일반화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마지막 문단에서도 정리접속사가 제시가 되면 그냥 그게 주장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떠들고 본문은 내가 굳이 어차피 본문이 될 테니까 강조하지 않고 마지막 문단, 소위 결론이라고 할 만한 문단에 넘어와서 지문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거기서 따라서 해가지고 제시가 되면 이 얘기 하려고 지문이 구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문단에다가 힘을 싣고 그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주시면 지문의 주장을 찾아주는 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문단의 개수 그리고 문장의 수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주장 문제는 여러분이 1분 20초가 넘게 걸리면 뭔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연습을 하고 있거나 지문의 주장이 너무 복잡하게 제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논리 퀴즈라고도 많이 부르는 또는 논리 문제라고 많이 부르죠. 연역 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리 퀴즈니 논리 문제니 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 논리 지문들은 전부 논리적 사고를 요구를 합니다. 그 안에서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형식적 논증 방법을 구체화시켜서 물어보는 파트가 이 파트지 여기에 한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험가에 가시거나 각종 수험 활동을 하시게 되면 논리 문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논리 문제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제가 표현은 못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연역 논증을 세게 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역 논증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연역 논증이라고 해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인 논증이 연역 논증입니다. 내용이 어떻건 간에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참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글이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참인 것은 또는 보기 중 참인 것만을 고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지문의 내용이 진짜 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참이라고 할 때 해당 선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알 수 없냐 라는 것들을 구분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문제 표현에서 참이면 참이다 또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타당성을 묻는 기초적인 3단 논법 문제들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당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연역 논증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으로 확인 가능한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지문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논리적 기호를 이용한 기호화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문제지에 적어주는 수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작업이 없어도 돼요. 나는 기호화 안 하고 그냥 문제 풀고 싶은데, 난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사고를 여러분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고도 잡아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는데 잘 모르겠어. 또는 기호화 작업을 몇 번 해서 내가 빠르게 작업하는 연습을 했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꾸 실수해 라고 한다면 기호화 작업을 조금 더 생략하지 말고 차근차근 연습해 줄 필요가 생깁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사고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체계화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께 기호화나 수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다 하냐? 저는 일부 생략하겠죠. 왜? 충분히 사고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고 내가 실수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선 문장의 기호화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여전히 발생할 것 같은 위험에 놓이는 애들은 체크를 하겠죠. 빠르게 기호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생략할 부분들 생략해주면서 사고 과정 내에서 탁탁탁 쳐나가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나서 기호화가 어디까지만 되면 되겠다.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기호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호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기호화는 모든 문장이 아니라 명제에 대해서 기호화를 하는 겁니다. 명제라고 하는 건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문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참 거짓이 판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할 시간은 없고 대부분이 연역 논증을 물어보는 지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주어지는 문장들은 대부분이 명제일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주어진 문장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호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호가 요 화살표 기호나 캡 기호나 컵 기호나 낫 기호가 될 텐데 뭐 지금 저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여기 부정어를 뭐 이렇게 기역자와 비슷한 기호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기호야 어차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채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건 상관은 없어요. 이 캡 기호도 and로 대신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되 어떠한 것들이 기호화 과정에서 약속되는 문장의 표현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화살표는 기본적으로 주술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케이스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화살표가 사용이 돼요.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는 경우에 가 대표적으로 화살표를 사용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주술, 뭐뭐는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술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살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캡 기호, 엔드 기호라고 많이 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컴퓨터 일반 이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인데 엔드 기호라고 하게 되면 주어져 있는 대상들이 동시에 참이다. 동시에 참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해서 우리 문장에서는 뭐뭐 하고 뭐뭐 고라고 해서 A와 B를 좋아해 라고 하게 되면 A와 B를 좋아한다고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오어는 둘 중 하나 이상이 참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해서 뭐뭐 하거나
또는 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둘 중 하나 이상이 참인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유나 커피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유를 좋아하고 커피는 좋아하지 않아. 우유는 좋아하지 않는데 커피는 좋아해. 또는 우유랑 커피 둘 다 좋아해 라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펼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상을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어를 가리키는 기본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요 물결표 또는 뭐 이제 기역자 기호 같은 얘기는 낫을 얘기합니다. 방금도 제가 우유를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물결표 커피를 적었는데 얘는 부정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기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장을 기호화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숙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겠고, 문장에 뭐뭐만이라고 해서 이것이 유일해 라고 하는 표현이 제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물이 끓을 때만 라면을 끓일 수 있어. 이런 표현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만은 일단 없다고 보고 기호화를 해보실게요. 물이 끓으면 라면을 끓일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런데 맞아, 이거 물이 끓을 때만 이라고 해서 유일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지 라고 하게 되면 앞뒤에 낫을 붙여주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건 물이 끓지 않으면 라면을 끓일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낫이 앞뒤에 붙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얘가 대우취해지면 라면이 끓으면 물이 끓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한 거죠. 자, 다시 생략을 다 하면 물이 끓을 때만 이라고 하는 유일성 명제가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라면이 끓으면 물이 끓는 거야 라고 이해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뭐뭐만 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성이기 때문에 앞뒤에 낫을 붙여주는 형태가 되어서 대우취해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지 요 중간중간에 부정어가 막 끼었을 때 헷갈린 걸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만이라고 하는 유일성 명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제시가 되었을 때 기호화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 요 낫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배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혹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런 식의 기호가 됐다라고 칩시다. 뭐 P를 좋아하거나 Q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기호가 가능하겠죠. 얘가 의미하는 건 이 부정어 낫이 분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P를 좋아하지 않고 Q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얘기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낫이라고 하는 형태가 분배 법칙을 통해서 괄호 안에서는 전부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or의 반대가 and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밑에 제시된 명제 관계는 뭐 역, 이, 대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명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기본 명제예요. 그러면 이 앞뒤를 바꿔준 걸 역의 관계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Q는
P이다. 그리고 앞뒤에 부정어를 붙여준 걸 우리는 이해관계에 놓인다라고 합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아까 앞에서 본 유일성 명제를 가리킨 경우에 기호화랑 같은 작업이에요. 유일성 명제가 붙어버리면 이런 이해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되는 구간이에요. 자, 어쨌든 기본 명대는 이런 역의관계를 갖는 다른 명제의 형태나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명제의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참이라고 해서 역인 명제나 이인 명제가 반드시 참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거나 아니면 반드시 참이거나 그런 진리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이면서 이인 대우관계에 놓이는 문장은 얘한테는 다시 역이 되겠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야. 얘한테는 이해관계가 되겠죠. Q가 아니면 P가 아니야 라고 하는 기본 명제와의 대우관계에 놓이는 명제는 반드시 진리값이 요 기본 명제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에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명제를 대우 명제로 치환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도구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역과 이를 씌우는 형태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빠르게 대우관계의 명제를 잡아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적 명제를 다룬 대당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적 명제라고 하는 건 수량을 나타내는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어가 전체를 가리키냐 또는 일부를 가리키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살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라고 해서 겹치는 영역에 대한 AND 기호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되겠죠. 서술어는 긍정값을 갖거나 부정값을 갖겠죠. 따라서 이 네 가지 도구를 바탕으로 어떤 명제는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명제가 나타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국회의원은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이 각종 논리책에 많이 쓰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국회의원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국회의원은 전부를 가리키는 거니까 모든 국회의원은, 그리고 왼쪽을 긍정 오른쪽을 부정이라고 했을 때 거짓말쟁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의 수량은 바꾸지 않고 부정만 되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의 그 국회의원을 나타내 볼게요. 국회의원 중 일부는 또는 어떤 국회의원은 거짓말쟁이다. 국회의원 중 일부는 또는 어떤 국회의원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 관계에 놓이게 되면 아까 저희가 명제 관계를 볼 때에는 대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모순 관계에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그림이 아까도 사각형이고 이것도 사각형이야 라고 해서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는 하나의 명제를 다르게 바꿔본 상황이었고 하나의 명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르게 주어와 서술어를 바꿔본 상황이었고, 이거는 지금 주어와 서술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수량적인 문제를 다르게 하고 반대 관계로 갖게 하고 서술어의 긍부정의 관계도 반대 관계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축에 놓이는 모순 관계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와 이 친구도 완전히 반대의 관계에 놓이는 모순 관계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네가 각각이 어떤 관계에 놓인다, 뭐 대당 관계니 뭐 소반대 관계니 그런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지만 최근 논리학에서는 뭐 우리 논리 시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논리학에서는 이 모순 관계를 강조하는 것에만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량적인 표현을 반영한 명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나 관계들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할 모순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모순 관계라고 하는 논리적 용어를 지금 양적 명제 관계에 대입을 시켜서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모순이라는 개념이 양적 명제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순은 완전 반대라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진술 간의 관계가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고 그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가 참인 관계에 놓이는 게 모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순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지금 이 진술들 간의 관계가 모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모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양적 명제 관계를 떠올리시면 다소 협소한 관계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논리적 용어라고 한다면 양립입니다. 양립은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관계를 양립 관계라고 합니다. 뭐 두 진술이 아니라 세 진술도 되고 네 진술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웬만하면 두 진술 간의 관계를 비교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와 양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이 파악해 두신 이후에 명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논리적 그 명제가 발현될 수 있는 동치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하나의 동치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동치라는 건 반드시 같은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명제와 동치관계에 놓이는 애를 아까 봤었습니다. 대우관계였죠. 아까 대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진리값이 유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이것들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언지 배제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선언지라고 하는 건 뭐냐? 아까 우리가 or라고 봤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P 또는 Q라고 하게 되면 얘는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했죠. P를 좋아하고 Q를 좋아하는 경우, 좋아하지 않는 경우, P를 좋아하고 Q를 좋아하는 경우, P를 좋아하지 않지만 Q를 좋아하는 경우,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P를 좋아하면 Q를 좋아하거나 Q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P를 좋아하지 않으면 Q를 좋아할 겁니다. 즉, 얘가 의미하는 건 하나가 부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해야 해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Q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Q를 좋아하지 않으면 P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Q를 좋아하지 않으면 P를 좋아하지 않는 선언지 중에 하나를 배제하면 나머지를 하는, 선언지 중에 하나를 배제하면 나머지를 하는 형태의 관계와 늘 동치관계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 뭐예요? 서로 대우관계죠. not P면 Q다. 대우인 not Q면 P다 라는 관계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명제의 관계는 항상 동치관계에 놓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도구를 문제에서 항상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선 5 더하기 2는 7이야 라는 표현을 줬을 때 굳이 7 빼기 2는 5고
7 빼기 5는 2야 라고 하는 표현을 부가적으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왜 이 관계가 당연한지 알아야 되냐면 당연해서 이 중에 하나만 줘도 나는 사고해서 그 도구들을 끌어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선언지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자주 가지 않아요. 과거에는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가지 않지만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선언지까지 활용해야 되는 형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대우 관계까지는 아주 능숙하게 연습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논리적 동치 관계가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역 논증 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유형이 거짓말쟁이 유형이 있죠. 거짓말쟁이 문제 유형은 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표현들이 제시가 되면 거짓말쟁이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체크해서 현재 조건 상황을 보고 나서 문제 상황으로 넘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해서 전체 거짓말쟁이는 몇 명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진술간 대립이 두 가지 상황인 경우, 진술간 대립이 세 가지 이상의 상황인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라고 칠게요. 사회적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잠시 접어두도록 하고, 자, 갑이 말하기를 A는 남자야, 을이 말하기를 A는 여자야 라고 하게 되면 이 둘은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대립시키는 거죠. A는 남자 아니면 여자겠지만 지금 갑이 참이게 되면 을은 거짓이 됩니다. 을이 참이게 되면 갑은 거짓이 돼요. 이런 식으로 진술간 대립이 두 가지 상황인 상황은 같은 대상을 놓고 다른 얘기를 할 때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누가 했는가는 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자, 문제는 이 상황이에요. 진술간 대립이 두 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직업 같은 걸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갑이 말하기를 A는 대통령이야, 을이 말하기를 A는 소방관이야. 자, 그러면 갑이 참이면 을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을이 참이면 갑은 거짓이에요. 그럼 이 둘은 모순 관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A는 대통령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뭐 강사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둘이 동시에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을 픽해서 가정을 들어가게 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이상의 상황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서로 다른 걸 제시한다고 해서 선픽을 하시면 조금 과해져요.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상황이 대립을 해서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상황만 만드는 거지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 애들을 가정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진술간 대립이 세 가지 이상인 상황의 문제에서는 문제마다 푸는 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좁은 애들을 가정해야 되겠죠. 결국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진술간 대립이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진술간 대립이 두 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그냥 한 명, 그 두 명 세트가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될 거고, 진술간 대립이 세 가지 이상인 상황에서는 그 픽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지가 가장 적을 만한 애가 누구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 누가 참이겠구나, 누가 거짓이겠구나 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에서는 마지막 유형인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는 아까 이제 주장형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표현은 뭐 관계로 적절한 것은, 아니면 다음 글의 논지를 반박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다음 글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은, 뭐 다음 글의 주장과 양립하는 것은, 다음 글의 주장을 바르게 평가한 것은, 다음 글의 주장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구성이 돼요. 해서 이런 표현들이 제시가 됐을 때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 문제구나, 그러면 주장을 잡아줘야겠구나 라는 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장형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주장을 찾고 나서의 다음 단계가 이런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을 잡아주는 연습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미적인 사고법을 활용하시는 걸 강력 추천하겠죠. 강력 권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많은 지문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답을 내리는 것 외에도 주장을 찾아주는 연습을 하셔야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 시간을 확실하게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장의 형태와 관계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장을 잡으시게 되면 어떤 근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도출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보통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전제가 숨겨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숨겨진 전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제가 없는 게 아니죠. 저 앞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밑에서 혼자 뭐 하고 있냐? 정리접속사 받아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도입되어야 해. 이게 주장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앞에 있을 겁니다. 본문이 숨겨진 전제를 다룬 근거의 문단이거나 마지막 문단의 정리접속사가 마지막 문단 내에서 바로 앞에 표현해서 같이 잡아주고 있거나 하게 될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주장의 형태는 이런 식이 될 공산이 높은데, 그 앞에 근거가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는 연습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리뷰하시면서 근거가 뭐구나 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찾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찾아주게 될 텐데, 이런 주장의 형태와 선지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구분해 놓은 축은 유관과 무관, 그리고 강화와 약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다뤄지게 돼요. 뭐라고 할까요? 뭐 술을 마시면 취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칩시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취한다. 근거와 뭐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뤄야 되는 선지와 강화냐 약화냐와 같은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관해야 됩니다. 얘가 지문의 주장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선지가 유관해야 돼요. 술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취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됩니다.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폐암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얘는 관련 자체가 없죠. 소재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관한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얘는 소재 자체가 같죠. 따라서 유관해져요. 소재가 같은데 취해. 나 뭐 A 회사에서 만든 술 마셨더니 취하더라 라고 하는 형태는 소재가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강화가 되는 거고, 나 B 회사에서 만든 술 마셨는데 안 취하던데? 취하지 않던데? 소재는 같지만 다른 방향을 얘기하게 되니까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주장과 내가 확인해야 하는 선지의 관계는 우선 유관하냐 무관하냐가 우선이에요. 소재적으로 일치했을 때 강화냐, 방향이 같냐, 방향이 다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화냐, 약화냐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나눠준 세 개 축 중에서는
무관해도 양립이 가능합니다. 강화 관계에 놓여도 양립이 가능해요. 아니 무관한 게 어떻게 동시에 참이야? 술에 마시면 취한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린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속설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동시에 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참일 수 있으니까 소재가 다르더라도 걔네들은 양립 가능해 라고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고, 강화는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동시에 참일 수 있겠죠. 양립은 이런 녀석들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모수는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어야 했기 때문에 지문의 주장이 참이라고 했을 땐 얘는 반드시 거짓이게 되는 약화 관계에 놓이는 애들이 모순 관계에 놓인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죠. 전제 때문에 결론한다라는 식의 주장이 형성이 될 거고, 전제는 숨겨져 있는 형태로 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론을 바탕으로 잡히는 주장과 이걸 먼저 문제를 활용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근거를 체계적으로 찾아주는 연습까지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사용되는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뭐 왜냐하면, 뭐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뭐뭐이므로, 뭐뭐인 까닭에, 우리가 흔히 이유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들인 거죠. 그리고 결론은 정리접속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정리접속사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표현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 제시가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게 직접적인 주장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까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장을 잡아주고 나서 소재 검토하시고 방향성 검토하시면 비판적 사고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전제 그리고 결론 형식의 주장에 대해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들이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결론을 공격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공격한다라고 하면 얘를 술이 아닌 다른 걸 마셨다. 뭐 술을 안 마셨는데도 취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약화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제를 공격했을 때도 약화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다른 요인을 제시하는 것과 맞닿는 상황인데, 나는 담배를 폈더니 취하던데? 라고 하는 얘기가 약화냐 아니면은 무관이냐에 대한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주장이 얘기를 하는 원인이 한정적이어야 해요. 즉 얘가 의미하는 술을 마시면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술 말고는 취하게 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될 때는 담배 피니까 취하던데? 라고 하는 얘기가 갖는 의미가 술 말고 담배도 취하게 하던데? 라는 얘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때는 주장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 15년 18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한정적이지 않을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요인을 추가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술 말고는 취하게 하는 게 없어. 즉 술만이 취하게 해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막 떠들어 놨어요. 그리고 밑에서 난 담배를 피니까 취하던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주장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술 말고도 취하게 하는 거 많다고. 담배도 그런가 보지 해서 공격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요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소재를 공격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형태인 이 주장이 한정적으로 닫아놓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방시켜 놓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표현이 예시가 좀 명확하게 없이 제가 이제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면 이 문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른 요인을 제시해서 약화되는 문제가 더 일반적이에요. 보통 인과관계는 한정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일반적인 것까지만 알아두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제 언어논리 유형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은 익숙하지 않고 좀 추상적인 얘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어 보시고 지금 이 얘기들을 듣고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서 아니면 이 표현들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들이 내가 적용하고 있는 사고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훨씬 더 그 접근법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꼭 좀 연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논리 유형 가이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